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수능 날이었는데요. 이 관련 소리를 들어보시죠. 선배님 수능 대박나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4시 32분까지 껐다가 없어. 알겠지? 세인아 화이팅! 지진 때문에 애들도 많이 떨고 이제 뭐 마음이 좀 불안한 건 있는데 잘 하라고 화이팅! 경기도인 것 때문에 또 시험에 지장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네, 안전할 거라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영이, 지원이 어디 갔노? 변심이 오케이. 열심히 해. 아직까지는 실감 안 나는데 나 1도 안 돼요. 네, 잘 치셨어요? 화이팅!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하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네, 뭐 오늘 별 일은 없었죠? 큰일은? 그렇습니다. 들은 소리 중에 뒷부분이 포항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의 목소리들이었는데 지진 걱정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네. 포항에서 규모 2.0 미만의 작은 지진이 한 4차례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진동을 느낄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예. 이 대목을 빼면 뭐 전국 각지에서 뭐 지각 수험생들을 위한 호송 작전이 벌어지는 등 좀 예년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찰 또 소방당국 바빴겠죠. 이 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 관련 출동 그리고 수송 건수가 총 1112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경찰 차량으로 운송된 경우가 95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외에 뭐 고사장을 오인한 그런 수험생들의 운송 건수도 한 59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의정부로 이사한 학생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살던 데가 용산구여서 거기로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도착했다가 수험표를 잊고 나온 사실을 깨달아서 경찰 도움으로 42km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해서 무사히 시험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말이 42km지 의정부에서 용산구까지니까 상당한 거리죠. 예. 또 문고리가 망가지는 등의 집 문이 열리지 않아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사례들도 몇 건이 있는 것 같고요. 끝내 제 시간에 고사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조치로 인근 학교로 다시 시험장에 배정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능 난이도는 어땠답니까?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해서 비교적으로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이 난이도가 높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2년째 불수능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가채점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처음 절대평가로 실시된 영어의 경우에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나왔는데 다만 수험생 일부가 난이도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또 특별한 건 없나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번 수능 결시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1교시 국어 영역 결시율이 한 9.5% 정도였고 3교시까지 따지면 한 10%를 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결시율이 1교시 기준 이제 7.9%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예.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무튼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론이 났는데요. 국빈 방문은 최고의 의전 형식을 갖추는 것이니만큼 한중 관계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사드 보복 해제 조치에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중국 측이 경북 성주의 그 사드 레이더에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보도가 있었어요. 문화일보인데요. 오늘 이제 보도하기를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이 사드의 어떤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주 기지의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이렇게 세 가지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우리 정부는 10월 말로 양국의 사드 관련 갈등은 사실상 종식됐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어제도 중국 외교부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사드 문제에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공지하고 있어서 뭔가 지금 상황 해석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은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태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단벽 설치 요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우리 외교부는요, 중국이 어떤 사드 레이더 차단벽 설치 같은 거 요구했다, 이런 보도는 사실 무근이고, 한중 양국은 지난달 31일 관계 개선 협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서 사드 관련 문제를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사드는 결국 또 미중 간 힘겨루기의 요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 참여, 이걸 두고도 우리 정부는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 강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외교적인 어떤 노력 그런 건가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제는 물론 법무, 행정, 인사혁신 분야 등에서 상호 교류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동성명에 담긴 이 내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은 베를린 선언과 신북방 정책 등의 한국의 대외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담게 했는데요. 아하. 이게 결국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공동 행보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렇게 좀 외교를 다각화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저녁에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정보 심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구속 11일 만에 석방이 됐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는데요.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는 길이 뭔가 끊겨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두 가지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 번은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고. 그렇죠. 검찰은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좀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면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서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검찰은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지금 영장 재청구는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김관진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검찰이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이건 어떤 건입니까? 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2계장을 지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수사경찰서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또 이와 함께 김병찬 서장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 등의 지휘라인 지시에 따라서 이 수사경찰서가 대선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에 후보자 비방 지지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이제 거짓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관여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요. 예. 또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시 지휘계통을 타고 쭉 올라가서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은 김용판 전 청장까지 재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검찰은 당시의 수사 전반을 되짚어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좀 메시지에 수위 조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 2012년 대선 직전에 그 이른바 댓글 수사 제대로 안 한 점, 거기에 대한 수사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